안녕하세요. 2026년 ADS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지금 라인 플러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심사 전문가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는 아우디나 컨버스, 한국담배인상공사, 하이마트 같은 회사의 프로젝트에서 CRM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개인정보보호대학원 재학 중이고, 아래와 같은 자격사항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DSP라는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50문항짜리 시험입니다. 60점만 맞으면 되고, 그리고 과목별로 40% 미만을 맞출 경우에는 이제 꽈락이 있는 시험입니다. 50문제 중에 30문제만 맞추면 합격이고요. 그리고 1과목인 데이터 이해,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획, 2과목인 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40% 미만, 4문제 이하로 맞힐 경우 꽈락이 있어서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ADSP 시험 준비하면서 명심해야 될 점은, 이것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60점만 맞으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기출 중심의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대부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사 선택이 어느 정도 중요해요. 데이터 분석 과목에서 이제 R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포기를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 회귀 분석이나 통계 쪽에 내가 약점이 있다,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중에 내가 외울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외운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1강 데이터의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본 과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시사 선택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처음 나오는 개념은 이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 그리고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정성적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의 경우, 정성적 데이터는 블라블라, 그리고 정량적 데이터는 숫자 하나로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객 불만 사항 같은 것은 정성적 데이터예요. 수치로 표현할 수 없고 블라블라로 이어지는 개념들이죠. 그리고 매출액, 온도, 나이, 클릭 횟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숫자로 딱딱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정성적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라고 구분을 하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정형, 단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구조화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법인데,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로 갈수록 구조화에서 비구조화로 가고요.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특징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고 고정된 스키마, 고정된 스키마라는 것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BMS의 테이블, RDBMS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구조가 모두 정해져 있고 이 구조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RDBMS 테이블이 정형 데이터의 어떤 대표적인 테이블이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와 값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와 값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JSON, XML, HTML, 로그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JSON과 L 시리즈로 외우시면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영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구조를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보시면 전체 이제 세상에 있는 데이터의 비중의 8, 90%는 비정형 데이터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씩만이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다. 라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DIKW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공돼서 정보로 가고요. 정보가 더 가공되면 지식이 되고요. 지식이 더 가공이 되면 위즈덤으로 되는 이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위로 갈수록 추상화되고요. 그리고 가치가 높아집니다. 보시면 데이터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원시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시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 아예 가공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의 기온은 3도다. 오늘의 기름값은 100원이다. 정보 같은 경우 어제는 80원, 기름값 오늘은 100원일 때 정보로 되려면 어제보다 오늘 20원 올랐네. 그러면 정보예요. 지식이 된다면 내일은 아마 120원 되지 않을까? 이러면 지식입니다. 예측. 그리고 지혜라고 하면은 기름값이 점점 오르니까 우리가 비싸지기 전에 사두자. 이런 식으로 되면 지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DIKW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공돼서 정보로 가고요. 정보가 더 가공되면 지식이 되고요. 지식이 더 가공이 되면 위즈덤으로 되는 이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위로 갈수록 추상화되고요. 그리고 가치가 높아집니다. 보시면 데이터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원시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시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 아예 가공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의 기온은 3도다. 오늘의 기름값은 100원이다. 정보 같은 경우 어제는 80원, 기름값 오늘은 100원일 때 정보로 되려면 어제보다 오늘 20원 올랐네. 그러면 정보예요. 지식이 된다면 내일은 아마 120원 되지 않을까? 이러면 지식입니다. 예측.
그리고 지혜라고 하면은, 기름값이 점점 오르니까 우리가 비싸지기 전에 사두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지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굉장히 또 빈출인 영역인데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는 데이터의 유형을 나눴다면 이번엔 지식의 유형을 나눈 거예요. 암묵지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그리고 형식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무슨 말이냐면 암묵지 같은 경우 자전거 타는 법을 내가 알고 있는 자전거 타는 방법인 거예요. 자전거 타는 감각, 그 균형 잡는 법, 이런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아직 세상에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암묵지가 되고요. 이게 형식지가 되려면 세상에 유튜브나 책으로 세상의 이 지식을 명확히 표현해서 정리해서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묵지 같은 경우 공유나 전달이 굉장히 어렵고 형식지는 공유와 전달이 매우 용이합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로 볼 수 있고 정형 데이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암묵지와 형식지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모델을 SECI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외울 필요 없고요. 이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의 약자입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통화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면 이게 공통화예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다. 도제 수업 같은 경우가 있죠. 현장 실습이 있고요. 그리고 표출화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 자전거 타는 법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하우, 뭐 매뉴얼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표출화고요. 연결화 같은 경우 세상에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 자전거 타는 유튜브 아니면 뭐 블로그를 결합해서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새로운 형식지로 만들면 그러면 이게 연결화입니다. 연결화. 그리고 내면화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자전거 타는 방법을 내 몸으로 익히면 그러면 내면화예요. 매뉴얼을 학습 후 숙련화한다. 그래서 내면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한다, 체득한다, 숙련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선형이다. 나선형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 개념들 어떤 건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굉장히 또 빈출인 영역인데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는 데이터의 유형을 나눴다면 이번엔 지식의 유형을 나눈 거예요. 암묵지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그리고 형식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무슨 말이냐면 암묵지 같은 경우 자전거 타는 법을 내가 알고 있는 자전거 타는 방법인 거예요. 자전거 타는 감각, 그 균형 잡는 법, 이런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아직 세상에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암묵지가 되고요. 이게 형식지가 되려면 세상에 유튜브나 책으로 세상의 이 지식을 명확히 표현해서 정리해서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묵지 같은 경우 공유나 전달이 굉장히 어렵고 형식지는 공유와 전달이 매우 용이합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로 볼 수 있고 정형 데이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암묵지와 형식지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모델을 SECI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외울 필요 없고요. 이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의 약자입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통화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면 이게 공통화예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다. 도제 수업 같은 경우가 있죠. 현장 실습이 있고요. 그리고 표출화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 자전거 타는 법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하우, 매뉴얼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표출화고요. 연결화 같은 경우 세상에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 자전거 타는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를 결합해서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새로운 형식지로 만들면 그러면 이게 연결화입니다. 연결화. 그리고 내면화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자전거 타는 방법을 내 몸으로 익히면 그러면 내면화예요. 매뉴얼을 학습 후 숙련화한다. 그래서 내면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한다, 체득한다, 숙련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선형이다. 나선형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 개념들 어떤 건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모아놨다. 공통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놨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4대 특징, 이 부분이 중요해요.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각각 부서별로 고객 명단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고객 명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 명단이라는 것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엑셀 파일 생각해 보세요.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 각각 엑셀 파일을 모두 갖고 있으면 고객 명단이란 파일을 4개나 갖고 있게 됩니다. 중복이죠. 이런 것을 만약에 DB로 쓸 수 있다면 DB에서 이렇게 내려받아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B는 통합된 데이터로 중복을 최소화하고 이게 중요해요. 통합은 중복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4가지 파일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죠.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통합된 데이터, 통합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 하나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죠. 쉽고요. 공용 데이터,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같이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가 DB를 같이 이용하죠. 공유한다, 같이 쓴다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변화하는 데이터입니다. 오퍼레이션을 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엑셀 파일로 DB를 사용하지 않고 엑셀 파일로 유지하고 있을 때 A 부서에서 어떤 고객 정보를 수정을 했어요. 그럼 B부서, C부서, D부서의 엑셀 파일도 자동으로 이게 수정이 되나요? 수정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발생하는 즉시 나머지들은 구식이 되죠. 최신이 되고. 그런데 DB를 사용하는 경우 DB에서만 수정이 있고 나머지 부서들은 모두 동일하게 최신의 정보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최신이다.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통합된 데이터, 통합은 중복을 줄여요. 그 방법으로 정규어를 사용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뭐 저장 이런 뜻이고 공용은 같이 쓴다, 동시에 쓴다, 동시에 쓴다 이런 개념이고요. 변화하는 오퍼레이셔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리고 항상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최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에는 딱히 중요한 것은 없고 뭐 관계형 DB, NoSQL DB, NoSQL은 유연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NoSQL 유연하다. 누가 유연하죠? 몽고 사람들. 몽고. DBMS의 발전 과정 중요한 거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DBMS 정의와 발전 과정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 중요하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SQL의 종류예요. SQL 종류.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습니다. DDL 같은 경우 어떤 테이블 구조와 관련된 정의어고요. 그리고 DML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관한 조작어입니다. 그리고 DCL 같은 경우는 접근 권한이나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뭐 DB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테이블이 뭐고 데이터가 뭐고 트랜잭션이 뭐고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용으로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용으로 암기 방법. DDL은 테이블 구조 외우는 방법은 캣맘의 반대말 그죠? 캣데디. DML은 데이터에 대한 조작어예요. 이거는 CU하고 delete. CU하고 delete. 그리고 DCL 같은 경우 권한이나 트랜잭션입니다. 권한이나 트랜잭션. GR, CR, GR, 그렇게 발음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트랜잭션.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ACID 속성이 있어요. 트랜잭션의 속성 ACID 트랜잭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고 이 트랜잭션을 은행 개념을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은행에 A씨가 있고 B씨가 있습니다. 잔액은 100원. B씨는 200원. 좀 더 부자요. 자, B씨가 A씨에게 100원을 송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100원을 송금하면 A씨는 200원이 되고요. B씨는 100원이 되죠.
이게 송금이 맞춰진 이 하나의 상태까지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하나의 거래 혹은 기록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ACID라고 하는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자성입니다. 원자성. A를 대표하고 or nothing. 무슨 말이냐? 100원을 송금하는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려면 A는 플러스 100원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전원이 나갔다. 아니면 송금을 하는 와중에 전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A는 플러스 100원이 됐는데 B는 마이너스 100원이 안 된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잔액이 200원이 200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100원, 200원 원 상태를 유지하거나 nothing이죠. 원 상태를 유지하거나 200원, 100원 모든 트랜잭션이 끝났어야 한다. 이게 원자성입니다. all or nothing.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일관성은 이 트랜잭션을 할 때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것을 일관된 상태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B가 200원이 있을 때 B가 A에게 300원을 송금할 수 없어요. 왜? 잔액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일관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이 규칙이 지켜지는 것을 일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B가 A에게 100원은 송금할 수 있어도 300원은 송금할 수 없다. 뭐 그런 것으로 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성. 송금을 해서 200원이 되고 100원이 됐어요. 내일 다시 영업을 재개했을 때 A와 B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이것은 하나의 완료된 트랜잭션은 영구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완료된 트랜잭션은 영구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속성입니다. 그 경리성은 은행에서 사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트랜잭션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성격입니다. 트랜잭션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DB락 같은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DB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이제 OLTP가 있고 OLAP가 있습니다. OLTP는 운영단에 붙여서 DB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OLAP는 분석단에 붙여서 DB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같은 경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결제 시스템이 멈추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이 되죠.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는 아, 소량, 성능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빠르게.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는 대량의 정보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대량. 그리고 성능은 좀 떨어지고, 성능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래서 OLTP와 OLAP의 특징 중 하나로 이제 정규화 정도가 나와요. 정규화 정도. OLTP는 정규화가 높다. 정규화라는 것은 이제 중복을 최소화해요. 중복을 최소화. 그래서 성능을 올리고 컴퓨터 친화적이에요. 라고 설명을 할게요. 엄밀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컴퓨터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정규화는 성능보다 해석, 용이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친화적이죠.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올랍 OLAP, 올랍의 연산은 5가지가 있습니다. 롤업이 있고요. 드릴 다운이 있고 슬라이싱, 다이싱, 피벗이 있습니다. 롤업은 상위 수준으로 집계한다. 일, 월, 연 상위로 더 커지죠. 드릴 다운은 하위로 거꾸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슬라이싱은 필터링, 엑셀의 필터링이에요. 조건을 하나로 잡는 거죠. 조건을 하나로. 이연은 2024. 이게 슬라이싱이고 다이싱은 조건을 여러 개. 이연은 2024 랜드, 리전은 서울, 뭐 이렇게 복수의 조건을 쓰면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피버팅은 이제 행렬 전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피버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로그 테이블을 예시로 하면 편합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쌓이고요. 그리고 통합성, 여러 가지 기기, 핸드폰도 쌓일 수 있고, 노트북도 쌓일 수 있고, 센서도 쌓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로그는 시간에 따라, 시간을 같이 저장하죠. 시간을 따라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로그는 한번 쓰이면 절대 수정되지 않습니다.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이 로그를 수정하는 행위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DW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DW와 DM의 비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DW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DM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작게 생성한 테이블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 수도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수도. 집의 수도는 DW면 애기 분유를 위해 끓이는 이 물은 DM입니다. 데이터 마트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소규모로 구분해 놓은 것, 그걸 DM이라고 합니다. 둘 다 물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하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층을 구분해 놓은 것을 DW와 DM이라고. 기업 정보 시스템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CRM은 고객, ERP는 기업,
SCM은 공급, KMS는 지식. 이 정도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의 3V 특성.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규모, 속도, 다양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규모, 속도, 다양성. 규모. 빅데이터니까 규모가 커지죠. 속도. 빅데이터니까 주식이 빨라지죠. 다양성. 빅데이터니까 다양해지죠. 매우 좋습니다. 속도는 빅데이터니까 빨라지죠 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네, 아까 DW와 DM을 비교했는데 이제 DL,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데이터 레이크가 더 크고요. DW가 조금 작고 DM이 가장 작습니다. DL은 상수원, DW 우리 집에서 쓰는 수도, DM은 이렇게 부르는 매우 큰 어떤 그런 큰 규모의 상수원을 뜻합니다. 큰 규모의 저장소를 뜻합니다.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 형태로는 모든 형태를 담을 수 있겠죠. 크니까 모든 형태. 그리고 크기 때문에 변환을 가장 마지막으로 밉니다. ELT. 큰 것을 바꾸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환을 가장 마지막으로 밀고 변환을 잘 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챕터로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개념적인 거고.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3V 나오죠. 규모, 속도, 다양성. 그리고 이 3V가 또 이제 7V로도 확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 7V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3V까지만 외우면 되고 요거는 가끔 나와요. 3V와 5V의 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기출이 좀 된다? 가치와 신뢰성. 한번 외워주시면 돼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양이 늘어나서 질적 변화가 있고, 데이터 중심 과학이 등장했고, 인프라 비용이 하락했다. 그래서 큰 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의 기능 비유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는 좀 기출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이제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아까 데이터 레이크는 크기 때문에 T에 해당하는 변환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뤘죠. 똑같습니다. 처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미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는 점점 후단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한다. 우리가 인프라가 다 늘어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팅의 능력이 딸렸기 때문에 이 표본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면 이게 통계적 방법이죠. 요즘 모든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빅데이터식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질보다 양이 질을 만든다.
결국에 양이 질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왜 원인 분석에서 상관 분석으로 나왔다. 원인을 분석하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상관 분석은 A랑 B가 뭐 비슷하게 같이 발생해. 이 정도에서 결론을 빨리 내기 때문에 빅데이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까지 하지 않고 상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상관 분석하고 상관 분석하고 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과까지 따지기보다는 상관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 빅데이터 가치 본질 중요한 거 없고요. 예측이 불가능해서 좀 어렵다. 간접적 시차성 중요한 거 없네.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좀 알 수 있겠네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빅데이터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것까지 더 많이 프라이버시 문제 있겠죠? 쿠팡 터졌다면 천만이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편향 및 차별 가능성 이런 게 있고 보안 중요해진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품질 저하 및 신뢰성 문제 너무 많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데이터 독점과 정보 격차. 대기업은 다 가져. 뭐 이런 뜻입니다. 책임 원칙 훼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인가요? 테슬라 책임인가요? 책임이 누가 져야 될지 약간의 애매한 존이 있다. 그게 책임 공백입니다. 쭉 넘어가서 51페이지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51페이지입니다. 이쪽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잘 없어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사이언티스트가 등장하면서 기존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복잡하고 고급 업무를 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예, 고급이라고 했죠? 전략 도출을 냅니다.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인데 하드 스킬은 어떻게 보면 기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 스킬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창의적 사고,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기술 쪽은 뭐 빅데이터 지식, 분석, IT 전문성, 기술에 관한 거고요. 아래 뭐 인문학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